안녕하세요. 알권리연구소 전진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라는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보공개 청구라는 과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언론인 생활에 굉장히 큰 도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지금 24년째 이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가이자 또 연구자입니다. 근데 이 제도들을 연구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알 권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이제 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언론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좀 저의 강의를 듣고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많은 곳에서는 언론인 이외에도 시민단체, 또 아니면 노조, 또 아니면 많은 곳에서 이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한 200만 건 이상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또 많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쭉 드리면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 제도를 오늘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시민활동가로 계속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5년 알권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제도를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시켰던 이제 한 장본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도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법이 시작될 때부터 이 법은 계속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투명해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싫어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좀 더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알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이것부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알 권리라는 말이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것을 이제 알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다른 곳에서는 다 알 권리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알 권리라는 말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나쁜 언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언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언론의 자유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 정보공개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베이징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베이징 기자들이 가장 한탄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 알 권리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유튜브도 볼 수가 없고, 또 기사를 적절하게 검색하기도 힘들고, 여러 면에서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 권리가 그나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 권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개할 정보는 공개 및 공표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개와 공표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개는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하는 것을 공개라고 하고요. 공표라고 하는 것은 청구가 없어도 국가에서 공개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표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관보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자관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전자관보를 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전자관보 쳐보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전자관보가 다른 이게 엑셀이나 이게 뭔가 오픈 API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DF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타파 같은 이제 그 민간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전자관보를요, 이것을 디지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픈 API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탐사 보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전자관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 고위공직자들은 1급 이상 공무원들, 1급입니다.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만약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은 자기 재산을 다 매년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하고 있죠? 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예, 자기 재산을 부당하게 높였는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표라는 걸 하고 있고요. 병무청에서는 또 뭐라고 있냐면 우리나라 1급 이상 공무원들의 본인의 병력 이행 현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전자간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1급 이상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공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표된 자료들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탐사보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탐사보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만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큰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이제 기획 기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전진환 소장님, 우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집이 자기 재산이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고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부를 한번 싹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별로 서울의 지역구가 아닌 지방의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의 그것들을 다 엑셀로 다 넣어가지고요. 한번 해봤더니 1위부터 쫙 뽑아봤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뉴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지역구는 지방인데 재산은 다 서울에 있다. 그걸 1위부터 한 100위까지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모 신문사하고 같이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기획으로 써보니까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탐사보도가 바로 이런 것을 탐사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개 정보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청구하는 정보들이죠. 예, 이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받습니다. 공개가 되거나 부분 공개가 되거나 비공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공개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비공개 받으면 좀 이렇게 비공개 받으면 실망을 해서 그냥 이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서울시 의회에다가 서울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의회가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비공개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비교해가지고 서울시의회가 자신의 공직을, 공직 이외의 활동을 사생활이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언론들이 제 글을 받아서 서울시의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분들의 겸직 현황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하죠? 비공개하는 것도 공개해요. 아, 이런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바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긴단 말입니다. 흔적을, 그럼 또 어떤 데는 제가 어느 공기업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할 때마다 다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하는 거 다 음성으로 다 녹음을 하고요. 해서 이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비공개했는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 수사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기관에 비공개 처분 내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수사를 그걸 왜 요구했을까요? 그분들은요 그 정보를 압수수색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한 것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또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공개를 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아야만 본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알 권리에는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개되는 것만 이 알 권리라고 하는데, 알 권리에는요, 비공개될 정보를 비공개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은요, 공개할 정보는 공개하고, 비공개할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어야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무장하고 있을 때 앞으로 취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얘기인데,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 하나만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국회의원들 비서진들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비서진들은 이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걸 보좌진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도 하지만 비서진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서울시경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명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좌진과 좀 친해지셔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든 아니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든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기술을 사용하셔가지고, 아니 둘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버닝썬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이 우리나라 준 충격파가 엄청 큰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그 클럽에서 뭔가 안 좋은 약물을 써서 여성들을 굉장히 폭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찰이 신고를 해도 신고가 접수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두를 해도 아무리 단속을 하지 않고. 근데 거기 엉뚱하게 그걸 신고했던 사람이 체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 체포된 사람이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돼서 모 경찰서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또 국회에 행정안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분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인이신데도 정보공개 청구도 활용하시고 국회도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쪽 툴을 같이 활용하시면 공개율이 한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꼭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도 되게 좋죠.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방의원에는 우리 서울시만 해도 광역시의원과 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구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광역의원과 구의원들도 기자들과 함께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들을 많이 보냐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시의회나 구의회에 들어가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료를 꼭 검색해 보세요.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들을, 그 다음에 질의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질의한 것이 놀랍게도 정보공개 청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회들은 그 답변을 이제 달아놓은 데도 있고 답변이 없는 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서울시의회에다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들을 제가 한 100건 정도 청구를 해서 한 96건 정도를 공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종의 바다입니다. 왜 그런 자료들을 활용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국정감사 자료만큼 중요한 자료예요. 어쩌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이제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꼭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민단체, 기자들은요, 꼭 시민단체 여러분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기록 관리로 이제 개혁 운동을 할 때 제가 모 신문사 이제 그 탐사보도 팀하고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제 기획 시리즈를 저희가 썼는데, 함께 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특종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단체와 또 전문단체, 그 다음에 언론사가 함께 해가지고 2019년에 이 기사는 2004년에 나갔습니다. 2004년에 나가서 15년 후에 2019년에 그 탐사보도 팀도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또 저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년 만에 재회를 해가지고 엄청 반갑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언론사들이 함께 공동기획을 해서 아주 큰 이제 성과를 낸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시민단체가 중요하냐? 한 분야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은 이것이 언론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기자들은 그걸 알잖아요. 야, 이런 자료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개혁 성과를 낸 적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죠. 예, 자기 내부 자료란 말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지만 본인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슬쩍슬쩍 얘기를 해줘요. 과거에는요, 자료를 이렇게 던져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 기자 이렇게 줬는데,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 기자, 요거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출처가 합법적인 거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큰 성과가 난 적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기자와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회 개혁의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부 제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연구자, 연구자 중요하죠.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리즘. 꼭 외우십시오. 네이버에 프리즘을 치시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의뢰했던 이제 국가 연구 용역 자료들이 거기에 다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 자료들을 보시면 관계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돌아가는 방식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산불이 자주 많이 날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산불이 왜 날까? 그러면 꼭 그 프리즘에 들어가셔가지고 산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산불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가득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통계 자료들도 인용이 많이 돼 있고, 얼마나 인용하기가 좋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다 탐사보도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프리즘 같은 단체 자료, 그런 사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다 만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연구 용역한 자료들을 국가기관에서만 갖고 있느냐? 다 공개해라. 라고 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전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지금도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나 이런데 민원인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막 개선할 것에 대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기자들은요, 반드시 그 자료들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제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가 되시면 이 6개 조직들 꼭 만나시고 이분들과 함께 항상 이렇게 올리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특정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정보는요, 이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기록입니다. 기록. 이제 정보는 이제 정보와 기록은 엄연히 말하면 좀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래도 너무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와 기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현용 기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current records라고 합니다. current records. 지금 생산되고 있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회의를 하면요, 여러분들 회의록을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current record죠. 근데 과거에 아주 옛날 기록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옛날에 이제 뭐 대통령 기록들 중에 20년 전의 회의 기록, 이런 것들도 기록이죠. 이거는요,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아카이브. 여러분들 커런트 레코드와 아카이브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 커런트가 있습니다. 세미 커런트 레코드가 있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요, 아카이브가 가장 공개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준현형 기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현형 기록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은 과거의 기록을 청구하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 제도로 예전에 처음 기획해서 놔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형 기록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배운 open.go.kr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기록에 대해서 뭐 단어를 하나 쳐보세요. 옛날에는요, 막 이런 것도 쳐봤어요. 막 사모님 이런 거 쳐봤습니다. 사모님을 왜 칠까? 예, 주로 여러분들 사모님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 장에 부인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사모님 뭐 응대건 뭐 이런 게 막 이게 공문 제목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게 의외로 또 재밌는 기록들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걸 커런트라고 그럽니다. 커런트. 그래서 이 커런트 기록은요, 정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각 단체들마다 정보 목록을 다 만들어서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 이 정보 목록을 보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심의를 많이 해보잖아요. 이 커런트를 정보 목록을 보고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이제 아주 많이 봤고,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기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준현형 기록. 각 기관에서 보통 10년 정도의 기록을 이제 이렇게 통계화해 놓은 것을 세미 커런트 레코드라고 하는데, 주로 뭐 엑셀이나 디지털라이징 사진, 영상, 통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보공개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준현형 기록이에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치의 통계 자료.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만약에 뭐 산재다, 산재, 산업재해 현황이다 이러면요,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법조항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그 사무관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법조항과 관련된 통계를 모아요. 전국의 고용노동청에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 조항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자료들을 잘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이 하는 일은 그걸 1년치, 3년치, 5년치, 10년치로 쫙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 주로 그걸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조항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 이게 법조항이 뭐가 나와 있냐면 무슨 날 같은 게 있잖아요. 3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성의 날입니다. 3.8 여성의 날. 예. 저는요, 2월 8일쯤 되면 제가 우리나라 법제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조항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여성이라고 쳐봐요. 쳐보면 여성과 관련된 법률이 쫙 나옵니다. 예, 쫙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읽어봐요. 뭐 해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법조항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통계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1일 날은요, 메이데이잖아요. 메이데이. 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하죠. 저는 한 4월 15일쯤에 또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또 검색해 봐요.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것은 청년 고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가 청년 고용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청년 고용 촉진법 몇 조에 보시면 이런 법이 나와요. 모든 공공기관은 청년들을 매년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된다.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하죠. 모든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350개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까지 하면 한 6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 요거와 관련된 공공기관별 청년 채용 비율을 정보공개 청구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왼쪽 엑셀에는 공공기관별로 쫙 나오겠죠. 오른쪽에는 정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매년 3%씩 얼마나 뽑았는지 엑셀에 다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예. 이거 하나로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밝힌 게 수백 개 기관이 매년 한 명도 청년을 고용하지 않은 곳들이 수백 개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하고 함께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공공기관별로 다니면서 왜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느냐라고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사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은 만들어지는데 이 법을 이행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대상자가 약자일 경우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언론이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는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원 같은 데나 국민권익위원 같은 데서 이걸 갖고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원 중에 감사원 한 분이 전국의 공공기관별 청년 고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직접 가가지고 실지감사도 하고 왜 안 뽑게 되느냐 이러면서 국가가 그 법을 이행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요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잔소리를 하는 게 제발 아침에 눈 뜨면 법 하나라도 읽어가지고 그 법에 뭐가 문제, 특히 약자와 관련된 법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요 강자와 관련된 법들은 너무 잘 이행이 돼요. 여러분들 의사의 권익이나 변호사의 권익, 여러분들 의료법을 위반하잖아요. 바로 구속됩니다. 근데 약자와 관련된 법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처벌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비현용 기록, 아카이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아카이브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국가기록원 있죠. 대통령 기록관 있죠. 서울기록원 있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록원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기록관의 대통령 기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전직 대통령의 비밀 기록, 지정 기록물을 해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대부분 한 80% 이상이 공개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번 해제되면요. 막 전 언론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현실 정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잘 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카이브가 공개가 잘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제를 하면 대부분은 다 공개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록관이나 대통령 기록관 담당 직원한테 전화해서 어떤 자료들이 해제되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저기 세종시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루만 시간을 내시면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원래 이제 포구가 났었잖아요. 막 어떤 강원도는 가뭄이었지만 어떤 기간은 포구가 났고 가뭄하고 포구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쓰고 싶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가기록원에 가면 자료가 있다니까요. 국가기록원에 다 있고 아니면 기상청에 다 있단 말입니다. 기상청에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것 자료들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과거의 사례들 이게 탐사보도라고 그랬죠. 탐사는 자료를 원래 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르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을 가는 건데 현장을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기록을 보는 겁니다. 기록.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이제 한번 과거의 기사들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만 해도 이런 기획 기사만 써도 충분히 좋은 기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정보는 뭐냐?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는요, 문서를 얘기합니다. 문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문서. 그 다음에 도면이 있어요. 특이하죠. 우리나라 도면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면이 뭐냐? 설계도, 평면도, 뭐, 공중에 있는,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저도 수많은 정보들을 특히 아파트와 관련돼서 있죠. LH나 SH나 GH공사에서 할 때 이게 이제 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청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원래 그 공사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평면도가 있거든요. 그 보면 특히 내부 평면도랑 다 똑같은데 외부에 조경이 있죠, 조경. 원래 이렇게 조경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는데 실제 도면하고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청구하고 달라고 하고 말라면 못 주겠다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트 대책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보공개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SH공사하고 GH공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보공개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심의하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는 이제 과거에는 시민단체나 언론사들만 했는데 이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도 이제 청구를 하면서 이제 실질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진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정보공개센터라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 있을 때 제 후배 중에
저희 제가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을 나왔는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명지대에서 이제 그 전시회를 하려고 국가 대통령 기록관에 전직 대통령의 그 노는 사진들이 있죠. 전직 대통령이 일하는 사진 말고 노는 사진들만 다 이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입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대통령, 볼링 치는 대통령, 테니스 치는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술 마시는 대통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한 100몇 장을 해서 그 중에 쓸만한 90장을 전시를 학교에서 했어요. 하고 그걸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뭘 어떻게 받았습니까?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연합뉴스에서 달려와가지고 그 사진 같이 게재하자 그래가지고 게재했더니 이게 전국의 뉴스에 나가지고요.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하루에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될 때인데 그때 그 하나로 뭐 그 1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저희 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그때 그 정말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진들 있죠. 너무 좋은,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소장님, 그거는 혹시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실제로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저작권으로 이거를 저희한테 걸겠다고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기록물이나 이런 것은요, 저작권이 존재합니다만 그 저작물은 국민에게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보도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창작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대통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있고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인용하고 여러분들 언론사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고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사진뿐만 아니라 최근에 최고 많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게 CCTV예요. 여러분 뭐 지금 전국에 다 CCTV잖아요. 그래서 이 CCTV와 관련돼서 이제 되는데 이 CCTV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이어야 되는데 공공기록물이면 최소한 1년 이상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CCTV는 공공기록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존재할 때만 정보입니다. 보통 한 40일 정도 보존하거든요. 그래서 이 CCTV 청구하실 때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CCTV는 본인이 나온 것에만 공개를 받을 수 있어요. 남이 나온 거는 공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2번 공개라는 게 있죠. 이 공개는 뭐냐? 이 공개는 청구했는데 우리 기자님 와서 여기 컴퓨터로 보시기만 하세요. 이게 공개일까요? 과거에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린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 있을 때 서울시하고 이것 때문에 4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와서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느냐, 이걸로 싸운 겁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공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는 것이 공개다 라고 저희가 판결을 받고, 지금은 웬만하면 open.go.kr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대로 공개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 다 유념하시고요. 이런 기초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기초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청구하실 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 범위. 예를 들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렇게 적시를 꼭 하셔야 돼요. 적시를 안 하면 그 정보는 없는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기관은요, 쓴 정보만 공개를 해요. 쓰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를 보고 싶다. 우리 시장님이 쓴 업무 추진비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다 공개를 해 놓습니다. 근데 가끔 공개 안 하는 시장들이 있는데 식당면을 가려 놓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시장이 3년, 지금 3년 한 6개월 됐으니까 부임한 이후로, 그 부임한 이후로 2025년 9월 25일 현재까지,
업무 추진별 사용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 현황을 그냥 사용 현황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예, 사용 일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거기에 갈로 치고 식당명 반드시 추가하고 참석자 명단 이렇게까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참석자 명단까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석자 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 잘하는 방법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잘하는 방법은요, 남의 한 것을 뺏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저작권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소장님 근데 어떻게 남의 한 걸 뺏깁니까? 예, 뺏길 수 있어요. 각 공공기관별로 예, 정보공개 청구 처리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매년 청구 처리 대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예, 이걸 공개 청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약에 서울시 종로경찰서에 출입한다. 서울시 종로경찰서 출입해가지고 종로경찰서에 3년치 정보공개 청구 처리대장을 청구하시면 시민단체나 기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청구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한 7, 800건 있을 거거든요. 그 7, 800건을 보시고 그 중에 다시 2025년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청구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진보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더 활성화된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그저께 뉴스타파와 뭐 세금 도둑을 잡아라 이 단체가 지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지금 홈페이지 공개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예, 이거 예전에는 소송 걸어가지고 막 억지로 해서 막 돈을 수천만 원 써가지고도 이게 공개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이게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판결이 난 것은 진보 정부에서는 이게 비공개하기가 힘듭니다. 왜? 본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부에서는 정보 공개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부시 정부 때는요, 정보 공개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가 돼가지고 부시 정부에서 비공개한 정보를 다 다시 공개했거든요. 예, 이거는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죠. 진보 정보는 공개를 표방할 수밖에 없고 보수 정보는 비공개를 표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진보 정부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보공개 청구를 더 활성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 같은 거 보기는 너무 이제 바쁘시니까 네이버에 그냥 정보공개 청구라고 쳐보시면 최근에 공개된 판결들을 대부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활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다시 청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의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오픈집 지원자의 KR에 들어가시면 이의신청 누르시고 내가 비공개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이거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심의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 심의회는 외부 위원이 50% 이상 들어와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몇 개 기관에 행정심판 지금 정보공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의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회의 구성하는 것도 힘들고 회의록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의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판결이 다시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활용하셔야 되고 행정심판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아니면 담당자한테 행정심판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판할 거 뭐 되게 구체적으로 안 쓰셔도 돼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게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두 부만 쓰셔가지고 그냥 등록시키면 돼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안내가 잘 돼 있습니다. 하시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판결이 납니다. 예. 그리고 소송은요,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에서 예, 항소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국가기관은 항소를 못 합니다. 행정심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할 정보를 청구하라. 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비공개할 정보를 청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막 숨어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공개될 정보가 있어요. 반드시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네이버에 정보공개 청구를 쳐보시면 그동안 공개됐다고 하는 것도 쭉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을 보시고
아, 이런 정보들은 공개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예, 사건이 터지면 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예전에 세월호 터지고 이태원 사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비공개돼요. 예,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셔서 청구하고, 청구하는 시간 얼마 들지 않습니다. 3분도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알고 싶은 정보를 쭉 청구합니다. 예. 줄어요. 기자분들 중에 정보공개 청구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1년에 한 100건 이상 청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쭉 해놓고,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뭐 매일 출근해서 한 두세 건이라도 이렇게 청구해 놓고, 이 중에 여러분 처음 하시면 공개율이 한 30%좀 될 거예요. 25%에서 30%. 세 건 한데 한 건 공개되면 그거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미리 청구하시면서 하시고, 서울 정보 소통 광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박원순 시장에 있을 때 만든 건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된 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 자료들이 있어요. 이 정보 소통 광장만 잘 보셔도 정보공개 청구를 얼마든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가 있어요. 요것도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요것만 봐도 각 국가기관별로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비공개했는지 다 이렇게 매년 아주 예쁘게 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 좀 읽으셔도 예, 또 청구 잘 할 수 있고요.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을 활용하셔야 되고 정보공개 청구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괴롭힐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기관에 깔끔한 정보공개 청구를 적어도 1년에 100건 이상 예, 꼭 하시면 청구도 이게 늘어요. 실력이 늡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달인되게 요것만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서보다는 통계로 적극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문서를 받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어떤 문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통계를 청구해요. 통계를. 예. 자, 원래 뭔가 이렇게 사태를 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동구에 싱크홀 사고가 나가지고 배달하시는 분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 사고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서울시에 싱크홀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서울시에도 자료가 있고 경찰청에도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고 사망자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사건이 정리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걸 청구를 하시면 내가 본 오늘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과거의 이 자료, 이렇게 박스 기사죠. 종이신문 시대 얘기죠. 이것을 풍족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고양시에 어떤 분이 가시다가 고양시에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예, 온몸에 화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왜 또 땅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올까? 이것도요,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고가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묻지마 칼부림이라는 사건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묻지마 칼부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 유형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경찰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계자료를 청구합니다. 과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연인끼리 예, 갑자기 만나주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 데이트 살해 뭐 이렇게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과거의 자료들을 청구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두를 안 했다가 예,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과거에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과거의 자료를 청구하시면 이런 것에서 특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발생한 것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것은 특종이 안 되죠. 예.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 지금 인천에 있는 뭐 거기서 해경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혼자 출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아니 과연 혼자 출두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통계 자료를 청구해 보란 말입니다. 이게 이례적인 사항인지 과거에도 이랬는지, 예, 이런 통계 자료들을 청구를 해보시면 각종, 예,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돌아가셨으면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사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을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꼭 과거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법으로 청구하면 공개가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구합니다. 청년고용촉진법 제5조에 따라 이 법의 근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별 청년 고용 형태별 뭐 이런 건 통계 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자료를 딱 청구를 받으면 청년고용촉진법 5조 이거는 어느 부서의 어느 사무관이네. 배부를 바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률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자를 찾는데 한 2, 3일 걸려요. 예. 이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엄청 크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서가 많아요. 예. 그래서 법률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근로기준법 몇 조,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그 몇 조에 따라 다 사무관이 다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행정조직이 다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청구하시면 좋고요. 스트레이트 기자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3년에서 5년치 통계 정보를 주목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오늘 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당사자는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 다 우리나라는요. 제3자가 청구한 거하고 당사자가 청구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에 교수로 지원을 했는데 아니면 직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점수가 몇 점 맞았는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A 면접관, B 면접관, C 면접관 이름을 다 가리고요. 그 면접관별로 점수를 몇 점을 줬는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타 지원자의 점수를 못 봐요. 내 점수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당사자의 범위는 개인정보의 범위하고 개인정보 범위에 내가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정보, 내 아들의 정보.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누가 맞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어느 기자님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허둥대지 마시고 그 부모를 잘 설득하셔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있는 CCTV를 그 부모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만드세요. 기자가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은 관련 구청이나 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맞았다고 의심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날짜에, 의심되는 날짜에 그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기자가 직접 바로 취재 안 들어가고 부모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제보를 받아서 크게 일파만파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청구 화면에 하나씩 청구하기. 이거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여러분 화면을 하나 이게 여시면 네모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네모 나오면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막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가 점점 늦어집니다. 한 화면에 한 개씩만 청구를 하세요. 한 개씩만. 그러면, 왜냐하면 그 화면 하나씩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통째로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퉁으로 다 보내게 되면 공무원별로 싸움이 나요. 이거 내가 담당자가 아닌데 왜 이거 나한테 보냈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막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는 한 화면에 하나씩 하는 게 원칙이고요. 비공개날 것은 미리 비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의 산하에 그 경찰 징계 현황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찰이 사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본인들도. 예, 그러면 이 징계 현황을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징계를 어떤 걸로 징계를 먹었고 이 징계가 이 수준의 그 징계 양태에 따라서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경찰 중에 민원인한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가지고
예,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어떤 경찰이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 얼마나 징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때 이렇게 그냥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비공개해버려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라고. 그때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 예, 경찰 개인 이름이나 소속 개인 이름과 관련된 이런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요구를 하시면 비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자료를 받아내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나이가 어린 기자들은 내가 기자라는 걸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기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밝히지 않는 것이 공개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자니까 밝히지 않을 것 같죠. 더 공개율이 떨어질 것 같죠. 예, 아닙니다. 기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게 공개율이 더 높아집니다. 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응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난 것도 보도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정보들은 공개해야 될 정보들인데 언뜻언뜻하게 비공개했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기자 수첩 하나라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비공개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진보 정보일수록 그걸 아파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있으시고, 이게 정보공개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기초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정보공개 청구 이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